조선왕조실록은 그를 향해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천지사이의 한 괴물이다. 그 몸뚱이를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고 그 고기를 씹어 먹어도 분이 풀리지 않을 것이다. 그의 일생을 보면 악이란 악은 모두 갖추어져 있다. 1618년 광해군 10년의 실록이 한 인간을 향해 쏟아낸 이 저주에 가까운 언어들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천재 문장가이자 조선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을 쓴 작가. 26의 문과에 급제하고 29의 중시에서 장원을 차지하며 명나라 사신조차 그의 시제에 무릎을 꿇었던 사내. 하지만 결국 사지가 찢기는 능지처참형으로 생을 마감해야 했던 인물. 바로 교산 허균입니다. 그는 왜 조선이라는 견고한 왕국에서 괴물이라 불려야 했을까요? 그는 진정 왕조를 뒤엎으려 했던 혁명가였을까요? 아니면 권력 다툼 속에서 희생된 비운의 천재였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그는 스스로가 괴물이기를 선택했던 시대의 이단아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400년 전 조선이 감당하지 못했던 가장 위험한 지식인 허균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봅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조선의 숨겨진 역사를 찾는 큰 힘이 됩니다. 1569년 선조 2년 조선의 수도 한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강릉 초당마을과 한양을 오가던 허엽의 집안의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균. 자는 담보 훗날 스스로 교산이라는 호를 지으니 이 아이가 바로 허균입니다. 허균의 집안을 이해하지 않고는 그의 삶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 허엽은 단순한 고위 관료가 아니었습니다. 한국민 종문화 대백 과사전이 기록하듯 허엽은 화담 서경덕의 문인으로서 학자이자 문장가로 이름이 높았으며 대사관태 사성부제학을 지낸 동인의 영수였습니다. 동인과 서인이 갈라지던 격동의 시기에 허엽은 그 정치 지형의 한 축을 떠받치는 중심인물이었습니다. 강릉 초당마을의 그 유명한 초당두부는 바로 허엽의 호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만큼 그 이름은 당대에 깊이 각인된 것이었습니다. 이 대단한 아버지의 밑에서 태어난 허균의 형제들은 그 자체로 조선 최고의 문장가 집안, 이른바 허씨 오문장가를 이루었습니다. 이복형 허성은 이조판서와 병조판서를 역임한 엘리트 관료였으며 임진왜란 직전 일본 통신사의 서장관으로 일본에 다녀온 인물입니다. 둘째 형 허봉은 최초의 연행일기인 하곡조천기를 남긴 학자이자 문장가였습니다. 그리고 누이 허난설원은 훗날 중국과 일본에서까지 이름이 퍼진 조선 최고의 여류 시인이 됩니다. 허균은 이 빛나는 집안의 막내였습니다. 모든 것을 갖춘 채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고귀한 혈통, 풍요로운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둘러싼 지적 자극의 온도가 남달랐습니다. 우리 역사넷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10살 즈음에 이미 논어와 통감을 읽었고 아버지로부터 우리나라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훗날 그의 글솜씨가 천하를 진동시키게 될 그 씨앗들이 어린 시절부터 촘촘하게 심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집안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허균이 12살이 되던 1580년 아버지 허엽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막내에게 아버지의 죽음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형들이 있었습니다. 한국민 종문화 대백 과사전의 기록에 따르면 아버지를 잃은 어린 허균은 아버지 같은 형들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형 허봉은 자신의 친구이자 당대 최고의 시인인 이달을 동생의 스승으로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이달. 이 이름은 허균의 삶에서 단순한 스승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달은 3당 시인 중의 하나로 당시 시의 세계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지울 수 없는 굴레가 있었습니다. 그는 서얼이었습니다. 첩의 소생이라는 이유 하나로 아무리 탁월한 시제를 갖추고 있어도 관직의 문은 그에게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당시 원주의 송곡리에 살고 있던 이달은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도 신분의 벽 앞에서 좌절해야 했던 시대의 희생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달의 문화에서 허균과 누이 허난설원이 함께 시를 배웠습니다. 같은 시기 허균의 생애에 또 하나의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민 종문화 대백 과사전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둘째 형을 통해 알게 된 인물 중에 허균에게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으니 바로 유정, 즉 사명대사였습니다. 훗날 임진왜란에서 승병을 이끌어 나라를 구하게 될 그 승려와 어린 허균은 형제처럼 사귀면서 불교의 가르침을 깊이 접했습니다. 이 만남이 훗날 허균의 삶에 어떤 씨앗을 심었는지는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청년이 된 허균은 마침내 세상을 향해 자신의 존재를 선명하게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1594년 선조 27년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그해
허균은 26의 나이에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했습니다. 전쟁통 속에서 과거를 치르고 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뒤인 1597년 그는 문과 중시에서 장원을 차지했습니다. 중시는 당하관 이하 문무관이 보는 과거로 급제 성적에 따라 최대 4계급까지 특진이 가능한 엄중한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에서 장원이란 단순히 시험을 잘 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대의 모든 관료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문장과 학식을 인정받았다는 증명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이 시기의 허균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타고난 성품이 총명하고 모든 서적을 널리 읽어 글을 잘한다. 사관의 칭찬이란 흔한 것이 아닙니다. 실록은 그를 문제가 넘치는 인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됨이 경망하고 볼 것이 없다. 사관은 그의 재능은 인정하면서도 그의 인품과 행실에는 일찌감치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우려가 허균을 멈추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허균의 문장이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자리에서였습니다. 우리 역사넷의 기록에 따르면 1601년 원접사 이정구가 허균을 종사관으로 청거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시를 잘 짓고 성품도 총명하고 민첩하며 예실도 많이 알고 중국에도 정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함께한 면면을 보면 차철로, 권필, 한호 등 당대 최고의 문장가들과 예술가들이 총집결한 환상적인 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1606년 선조 39년 허균의 생애에서 가장 빛나는 외교적 장면 중 하나가 펼쳐집니다. 명나라 사신 주지번이 조선에 왔을 때입니다. 주지번은 당시 명나라에서도 손꼽히는 문인이자 학자였습니다. 한국민 종문화 대백 과사전의 기록에 따르면 허균은 주지번을 영접하는 자리에서 글재주와 넓은 학식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두 사람이 시를 나누고 학문을 논하는 그 자리에서 주지번은 이 조선의 젊은 문장가에게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허균은 이 자리에서 결정적인 일을 하나 해냈습니다. 일찍 세상을 떠난 누이 허난설원의 시를 주지번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난설원집 관련 기록들에 따르면 주지번은 난설원의 시를 보고 크게 감탄하여 돌아갈 때 양천어 시세고와 난설원의 시집에 머리말을 써주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허난설원의 시는 중국에서 출판되기에 이르렀고 그 명성은 결국 일본에까지 전해지는 한류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허균은 자신의 글솜씨로 명나라 사신을 압도했을 뿐 아니라 죽은 누이의 천재성을 세상에 알린 것이었습니다. 이 공로로 허균은 삼척부사에 임명됩니다. 지방의 수령 자리를 갈망했던 그에게 이것은 더없는 영광이었습니다. 이렇게 1590년대부터 1600년대 초반에 걸친 시기의 허균은 겉으로 보면 완벽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명문가의 막내, 뛰어난 문장가, 임금의 총애, 명나라 사신들의 인정. 그는 조선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찬란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함 속에는 이미 균열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균열은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허균 스스로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뜨면서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누이의 비극, 스승의 좌절, 그리고 임진왜란이 들춰낸 조선의 민낯. 이 모든 것들이 그의 내면에서 서서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허균의 생애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 명은 스승 이달이고 다른 한 명은 누이 허난설원입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을 목격하지 않았더라면 허균은 결코 그가 된 허균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먼저 스승 이달의 이야기입니다. 이달은 삼당 시인으로 불릴 만큼 탁월한 시제를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최경창, 백광훈과 함께 당시를 가장 잘 구현했다고 평가받은 16세기 조선 시문학의 정점의 선시인이었습니다. 한국민 종문화 대백 과사전에 수록된 송곡산인전 관련 기록은 이달의 문벌과 신분, 계층에 의해 개인이 규정지어지는 사회에서 서울로 태어나 조선 중기 3당 시인의 하나로 평가받는 인물로 묘사합니다. 재능으로 보면 이달은 당대 조선에서 가장 뛰어난 시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그 재능에 걸맞은 대우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첩이었다는 이유 하나로 그는 관직의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세금을 내는 백성으로는 살 수 있었지만 나라를 이끄는 관료로는 살 수 없었습니다. 그 불합리함은 이달 개인만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415년 태종이 만든 서울금국법이라는 제도적 폭력이 수백 년간 낳아온 수많은 비극 중의 하나였습니다. 어린 허균은 이달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처럼 따르고
형처럼 존경했던 스승이 신분이라는 이유 하나로 세상에서 설 자리를 빼앗기고 있는 모습을, 그 광경은 허균의 마음속에 깊은 흠을 남겼습니다. 우리 역사넷의 기록이 지적하듯 허균은 스승이달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서양갑 시무영 같은 이들이 모두 서얼로서 소외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신분제도의 불평등과 사회체제의 부조리에 눈을 떴습니다. 명문 양반가에서 태어난 그가 아이러니하게도 신분제의 모순을 가장 예민하게 인식하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스승의 좌절이 허균의 이성에 충격을 주었다면 누이의 비극은 그의 감성을 산산이 부수었습니다. 허난설원 1563년에 태어나 1589년에 27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조선 최고의 여류시인. 그녀의 삶은 그녀의 시만큼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나무위키의 허난설원 생애 관련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1577년 김성립과 혼인했지만 결혼 생활이 원만치 못했습니다. 시집살이는 가혹했고 설상가상으로 가족들에게도 연속적인 불행이 닥쳤습니다. 아버지 허엽이 1580년 세상을 떠났고 자식으로는 딸과 아들이 하나씩 있었는데 그들도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허난설원은 천재적인 시인이었습니다. 그 재능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이라는 나라는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그 재능을 세상에 펼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글을 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글마저 남편 집안에서는 달갑지 않게 여겨졌습니다. 불행한 결혼생활, 자식을 잃은 슬픔, 재능을 인정받지 못하는 좌절 속에서 허난설원은 27의 생을 마쳤습니다. 죽으면서 그녀는 자신이 쓴 모든 시를 불태우라고 유언했습니다. 나무위키의 관련 기록에 따르면 허균은 누나 허난설원이 자녀가 없다 보니 평생을 저술하여 매우 많은 글을 지었지만 유언에 따라 불태워버렸다고 수려했습니다. 하지만 허균은 누이의 시들을 머릿속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친정에 보관되어 있던 시들과 허균이 베껴 적어놓은 것들을 모아 훗날 그는 난설원집을 편찬했습니다. 그 시집이 주집원의 손을 거쳐 중국에서 출간되고 나아가 일본에까지 전해지면서 허난설원은 사후의 동아시아 전체에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허균은 누이의 삶을 통해 조선이라는 나라가 여성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온몸으로 체감했습니다. 재능이 있어도 빛이 있어도 여자라는 이유로 그것을 세상에 펼칠 수 없는 나라. 그 이야기는 비단 여성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서얼이어도 천민이어도 하늘이 내린 재능이 있어도 신분이라는 이유로 그 재능을 쓸 수 없는 나라. 허균은 누이와 스승의 삶 속에서 같은 구조적 폭력을 보았습니다. 더불어 임진왜란은 허균의 세계관을 뒤흔든 또 하나의 거대한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역사넷의 기록에 따르면 허균은 임진왜란 때 홀어머니를 모시고 만삭 아내와 함께 피난 생활을 하다가 아내와 아들을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전쟁은 그에게 개인적인 상실을 안겨주었을 뿐 아니라 조선의 국방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지배층이 백성들을 얼마나 버렸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허균이 1593년에 쓴 첫 저서 학산투담에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길러진 시대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인식은 점점 더 날카롭게 벼려져 갔습니다. 관직 생활을 하면서 그는 조선의 지배 구조를 안에서부터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관리들의 부패, 서민들의 고통, 당파 싸움에 골몰하는 사대부들의 위선. 그것들이 그에게는 더 이상 추상적인 사회 문제가 아니라 매일 눈앞에 펼쳐지는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호밀론의 한 구절이 이 시기 허균의 내면을 가장 잘 드러냅니다. 한국민 종문화 대백 과사전에 수록된 호밀론의 내용에 따르면 허균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의 경우를 보면 백성이 내는 세금의 대부분이 간사한 자에게 흩어지므로 일이 있으면 한 해에 2번도 거둔다. 그래서 백성들의 원망은 고려 때보다도 더 심하다. 그런데도 위에 있는 사람들은 태평스럽게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우리나라에는 호민이 없다고 한다. 이것은 단순한 사회 비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지배층을 향한 내부 고발이었습니다. 그것도 실명을 특정하지 않으면서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조선의 구조적 모순을 해부한 지적 폭탄이었습니다. 이즈음 허균은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스승 이달은 서얼이라는 이유로 관직의 꿈을 버려야 했습니다. 누이 허난설원은 여자라는 이유로 재능을 꽃피우지 못하고 27에 죽었습니다. 친구 서양갑과 시무영은 서얼이라는 이유로 관직의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탐관 오리들에게 수탈당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허균은 이제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개인들의 불운이 아니라 나라의 구조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지만 그 확신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허균에게 한 가지가 더 필요했습니다. 바로 기존의 세계 너머에 다른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인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조선이 아닌 다른 곳, 즉 명나라에서 찾아왔습니다. 1614년 광해군 6년, 허균은 천추사가 되어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이것은 그의 두 번째 중국 방문이었고 이듬해에도 동지 겸 진주부사로 다시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두 번의 사행에서 허균이 가져온 것은 단순한 외교적 성과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민 종문화 대백 과사전의 기록은 이것을 명확하게 전합니다. 두 차례의 사행에서 많은 명나라 학자들과 사귀었으며 귀국할 때에 태평관기를 비롯해 많은 책을 가지고 왔다. 그 가운데에는 천주교 기도문과 지도가 섞여 있었다고 한다. KBS 역사저널 그날의 관련 기록에 따르면 허균은 명나라에 갔을 때 천주교 기도문인 계시비장과 천주교 찬송가를 들여왔고 이렇게 구해온 여러 종류의 서책이 무려 4천여 권에 달했습니다. 가톨릭 신문과 오마이뉴스의 관련 보도 및 투데이 신문의 칼럼이 지적하듯 허균과 천주교의 인연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 이상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접한 천주교 관련 서적과 기도문을 조선에 가져왔고 이것은 조선에서 공식적으로 천주교가 전파되는 1784년보다 약 170년 앞선 일이었습니다. 물론 허균이 스스로 천주교 신자였다고 선언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새로운 서학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음은 여러 기록이 공통적으로 증언합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허균이 이타고의 책을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KBS 역사저널 그날의 기록에 따르면 이타고는 1527년에서 1602년 사이를 산 명나라의 양명학자로 유교적 역사관을 비판하며 진리의 상대성을 주장해 당시에도 이단으로 금기시되던 인물이었습니다. 허균은 이미 조선에서 이단으로 취급받고 있는 사상가의 책을 굳이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은 지적허기를 채우려는 욕망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세상에 선언하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불교에 대한 허균의 태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민 종문화 대백 과사전의 기록에 따르면 허균은 불교에 대해 불교의 오묘한 진리를 접하지 않았더라면 한평생을 헛되이 보낼 뻔했다고 수려했습니다. 한때 출가하여 중이 되려는 생각도 가졌다고 합니다. 그는 반야신경에 심취하여 한석봉에게 금글씨로 그것을 베끼게 하고 화원 이정에게는 부처와 보살들의 그림을 그리게 하여 서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조선에서 불교는 이미 공인된 이단이었습니다. 고려의 국교였지만 조선이 건국되면서 배척의 대상이 된 그 종교를 유학자로서 허균은 버젓이 그것도 공개적으로 신봉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따르면 1607년 삼척부사로 재직하던 허균은 불상을 모시고 연불과 참선을 했다는 이유로 사원부의 탄핵을 받았습니다. 사원부는 그를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삼척부사 허균은 유가의 아들이면서도 불교를 숭신하여 불경을 외고 부처에 절을 하며 수령이 되었을 때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제를 올렸다. 선조는 처음에는 사원부의 탄핵을 2차례나 만류했습니다. 예부터 문장을 좋아하는 자들은 불경을 섭렵하였다. 균도 그래서 그런 것이니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원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만 조정해 있지 사실상 중이나 다름없다며 파직은 물론 앞으로는 서용하지 말 것을 연일 상소한 끝에 마침내 윤허를 받았습니다. 허균의 첫 번째 불교 관련 파직이었습니다. 이것이 허균의 삶에서 반복되는 패턴의 시작이었습니다. 1594년부터 1618년까지 약 18년의 관직 생활 동안 허균은 6번 파직되고 3차례 유배를 당했습니다. 첫 파직은 1599년 황해도도사 시절 서울에서 기생을 데려와 가까이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수안군수 시절에 불교를 믿는다는 탄핵, 공주목사 시절에 서자 친구들을 관아에 거두었다는 이유, 전시 대독관 시절에 조카와 조카 사위를 급제시켰다는 혐의 등 파직의 이유들은 다양했지만 그 본질은 하나였습니다. 허균이 성리학적 질서가 요구하는 사대부의 행동 양식을 정면으로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국가기록원의 뉴스레터가 인용하는 선조실록 1599년의 기록은 이 당시 허균에 대한 관료, 사회의 시각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허균은 행실도 수치도 없는 사람이다. 오직 문장에 재주가 있어 세상에 용납되었는데 식자들은 더불어 한 조정에 서는 것을 부끄러워하였다. 이것은 단순한 인격 비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허균이 당시 지배층이 공유하는 행동 규범에서 얼마나 멀리 이탈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언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허균이 이 비난들에 맞닥뜨렸을 때 취한 태도입니다. KBS 역사저널 그날의 기록은 그가 이렇게 선언했다고 전합니다. 그대들은 모름지기 그대들의 법을 쓰시게. 나는 스스로 나의 삶을 이루려네.
이것은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규범을 따를 수 없다는, 하늘이 내게 준 본성대로 살겠다는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허균이 유학을 배우지 않은 것도 아니었고 유교적 질서를 몰랐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억압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저항한 것이었습니다. 한국민 종문화 대백 과사전의 기록에서 허균 자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늘이 성인을 내렸으니 성인의 가르침을 어길지언정 하늘이 내려주신 본성을 감히 어길 수는 없다. 성인의 가르침, 즉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은 어길 수 있어도 하늘이 자신에게 내린 본성, 즉 자신의 타고난 자유로운 영혼은 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선언 하나가 허균이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모든 것보다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한 규범 파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철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 철학이 당시 조선의 지배 이념과 근본적으로 충돌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충돌이 결국 그를 괴물로 만들었고 능지처참의 칼날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결말은 멀리 있었습니다. 파직과 폭직을 반복하면서 허균은 여전히 관료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의 가장 빛나는 사상적 결실들이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1610년 광해군 2년, 허균은 전라도 함여련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전시의 시험을 주관하면서 조카와 조카 사위를 급제시켰다는 혐의였습니다. 한국민 종문화 대백 과사전의 기록에 따르면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유배였습니다. 함여련의 유배지. 그것은 허균에게 처벌이었지만 동시에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일체의 관료적 의무로부터 벗어나 오직 글과 사유만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유배 시절 허균은 자신의 평생 사상을 담은 글들을 쏟아냈습니다. 한국민 종문화 대백 과사전은 이 시기에 그가 성수시화를 지어 최치원부터 동시대 시인들까지 약 800여 년에 걸친 시화들을 모아 품평했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결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호밀론과 유제론, 그리고 홍길동전입니다. 먼저 호밀론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민 종문화 대백 과사전이 수록한 호밀론의 내용은 4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놀라울 만큼 현대적입니다. 허균은 백성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항민, 원민, 그리고 호민. 항민은 법을 받들면서 윗사람에게 불임을 당하면서 얼매인 채 사는 사람들입니다. 원민은 수탈당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원망하지만 원망하는 데서 그칩니다. 호민은 다릅니다. 호민은 남모르게 딴 마음을 품고 틈만 엿보다가 시기가 오면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헤드라인 뉴스의 관련 기사가 인용하듯 호밀론의 첫 구절은 이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천하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오직 백성일 뿐이다. 왕이 아니라 군대가 아니라 하늘이 아니라 백성이 가장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중에서도 호민이 가장 두렵다고 했습니다. 허균이 중국의 역사에서 예로 든 것들을 보면 이것이 단순한 수사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진나라가 망한 것은 진승과 오강 때문이고 한나라가 어지러워진 것은 황건적의 원인이었으며 당나라도 황소의 난으로 흔들렸습니다. 이들은 모두 호민들로서 학정의 틈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허균은 이 선례들을 조선에 직접 적용했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이 내는 세금의 대부분이 간사한 자에게 흩어지고 백성들의 원망이 고려 때보다 더 심한데 위에 있는 사람들이 태평스럽게 호민이 없다고 자만한다면 견훤이나 궁예 같은 자가 나와 난을 일으켰을 때 백성들이 동조하지 않는다고 어찌 장담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반란을 선동하는 글이었을까요? 아니면 집권자들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경고하는 글이었을까요? 이 두 해석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허균은 혁명가가 되기도 하고 개혁론자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17세기 조선에서 이런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미 체제에 대한 도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유제론은 또 다른 방향에서 같은 문제를 다룹니다. 이 글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하늘이 재능 있는 사람을 내었는데 사람이 문벌과 과거로서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KBS 역사저널 그날의 기록이 지적하듯 유제론은 서울차별과 신분에 따른 인재 등용 제한을 정면으로 비판한 글이었으며 흥미롭게도 200여 년 후 정약용이 이 핵심 내용을 계승했습니다. 한 사상이 두세기를 건너뛰어 계승된다는 것은 그 사상이 얼마나 시대를 앞서 있었는지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홍길동전.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로 인정받는 이 작품에 대해 한국민 종문화 대백 과사전은 그 문학적 의미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문제의식이 아주 강한 작품이다. 사회 문제를 다루면서
지배층의 이념과 질서를 공격 비판하는 것을 지향하므로 문제의식이 뚜렷할 수밖에 없다. 홍길동전의 주인공 홍길동은 서얼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서자의 아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져도 신분 때문에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존재. 홍길동은 조선에서 수없이 태어났고 수없이 짓밟혔습니다. 허균은 그들을 대신해 글을 썼습니다. 홍길동은 결국 조선을 떠나 율도국을 건설합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관련 해설이 정리하듯 율도국은 이상 사회의 실현, 즉 당과놀이가 없고 신분차별이 없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 이상 사회는 조선 안에서는 실현 불가능했기 때문에 허균은 홍길동을 바다 넘어 다른 세상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것은 허균 자신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이 감당할 수 없다면 조선 너머의 다른 세상을 만들겠다는 한국민 종문화 대백 과사전은 홍길동전의 저자로서 허균을 인정하는 근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허균보다 18년 아래인 제자 이식이 쓴 택당집에 수록된 기록이 그 근거입니다. 이식은 허균이 수호전을 모방하여 홍길동전을 지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넷이 지적하듯 허균은 스승, 이달과 서양갑 심우영 같은 이들이 모두 서얼로서 소외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신분제도의 불평등과 사회체제의 부조리를 비판하기 위해 홍길동전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짓습니다. 이 시기 허균은 또 한 가지 중요한 논설들을 남겼습니다. 한국민 종문화 대백 과사전의 기록에 따르면 병론에서 그는 양반 사대부들이 군대에 가지 않기 때문에 군사가 적다고 하면서 조선의 군사가 없는 책임을 왕에게 돌렸습니다. 학론에서 참다운 학자를 등용하여 경륜을 펼치게 할 책임도 왕에게 돌렸습니다. 정론에서 당파 싸움이 성행한 것에 대한 책임도 왕에게 돌렸습니다. 모든 책임을 왕에게 돌리는 이 논설들은 당시 조선의 정치 언어로는 거의 금기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허균의 사상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우리 역사넷이 그 핵심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차별받고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을 정치의 최종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원칙을 내세운 사람이 훗날 자신이 가장 혐오했던 권력의 게임에 몸을 던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이야기의 가장 복잡하고 비극적인 대목입니다. 1613년 광해군 5년 조선의 전국은 거대한 폭풍에 휩쓸렸습니다. 이른바 개축옥사가 터진 것입니다. 그 발단은 강변치로라 불리던 7명의 서자들이었습니다. KBS 역사저널 그날의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고관의 아들이지만 서자라는 이유로 벼슬길이 막힌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서울금고 철폐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하고 결국 1613년 봄 문경세제에서 은상을 습격하여 살해하고 은을 강탈하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단순 강도 사건이 될 수도 있었던 이 사건을 대북파의 실세 이첨이 영창대군을 옹립하려 한 역모로 조작하고 학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목대비의 아버지 김재남이 사약을 받고 영창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된 뒤 뜨겁게 불을 땐 방에 갇혀 죽었습니다. 개축옥사는 대북파가 반대 세력을 일거에 제거하는 정치적 학살이었습니다. 강변치로와 가깝게 지냈던 허균에게는 즉각 불똥이 튀었습니다. 국가기록원의 기록에 따르면 태인에 머물고 있던 허균은 강변치로의 역모, 자백 소식을 듣자 자신에게 연루될 것을 직감했습니다. 서둘러 상경한 그는 대북파의 핵심 인물인 이첨을 찾아가 거두어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이첨은 기다렸다는 듯이 반겼고 당상관인 형조참의 정산품을 선물했습니다. 이것이 허균 생애의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KBS 역사저널 그날은 이 순간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호밀론을 통해 천하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백성뿐이라며 성리학적 가치관의 정면으로 반기를 든 그였지만 대북파의 신임을 받기 위해 철저하게 변절했다. 그러나 허균의 내면에서는 어떤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을까요? 우리 역사넷의 분석과 KBS 역사저널 그날의 기록을 종합하면 허균은 단순히 신변 보호를 위해 이첨에게 의탁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광해군 시대는 그나마 신분제의 경직성이 다소 완화되는 시기였고 이첨을 통해 권력의 핵심에 진입한다면 자신이 꿈꾸던 사회, 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그는 판단했을 것입니다. 광해군 일기 1617년 12월 24일의 기록에 따르면 허균은 한평생 정도전을 흠모하여 항상 현인이라고 칭찬하였으며 동인시문을 뽑을 때에도 정도전의 시를 가장 먼저 썼다고 합니다. 정도전은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한 혁명적 사상가이자 실천가였습니다. 허균이 정도전을 흠모했다는 것은 그가 단순한 개혁론자가 아니라 체제 자체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권력이 있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첨은 그 권력에 이르는 통로였습니다. 허균은 이첨과의 연합 이후 빠르게 출세했습니다. 국가기록원의 기록에 따르면 이첨의 청거로 대북파의 행동대장이 된 허균은 형조판 서정이 품에 오르는 등 비약적인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1617년 광해군 9년에 마침내 좌참찬이 되었습니다. 종일품에 가까운 정의품의 이 직책은 실질적으로 권력의 최핵심에 허균이 도달했음을 의미했습니다. 권력의 발판이 된 과업은 다름 아닌 패모론이었습니다. 당시 이첨과 광해군의 최대 관심사는 임목대비를 왕비의 자리에서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임목대비는 선조의 왕비이자 광해군의 정모였습니다. 그녀를 폐위시키는 것은 유교적 가치관에서 보면 폐륜에 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KBS 역사저널 그날의 기록에 따르면 이첨은 패모론 확산을 위한 여론몰이가 필요했고 그 역할을 당대 최고의 문장가인 허균에게 맡겼습니다. 허균은 유생들을 동원해 패모론 확산에 적극 개입했습니다. 그의 문장력으로 쓴 상소문이 빗발쳤고 결국 패모론을 반대하던 영의정 기자원이 길주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패모론 성사의 공로로 허균은 좌참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이 세자의 후궁으로 간택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만약 그의 딸이 세자의 후궁이 된다면 허균은 왕의 외척이 됩니다. 그것은 권력의 중심부에서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허균은 드디어 자신이 꿈꾸던 것을 이룰 수 있는 자리에 왔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26의 과거에 급제하고 6번 파직당하고 3번 유배가고 그 모든 굴곡의 끝에서 마침내 권력의 정점 가까이에 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에서 파멸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허균이 좌참찬에 오르고 권력의 최상층에 자리를 잡은 바로 그 순간부터 그를 향한 적들의 움직임이 가속화됐습니다. 직설 기사의 분석에 따르면 허균의 딸이 세자의 후궁으로 입궐하자 이첨의 경계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첨의 외손녀가 이미 세자빈이었기 때문입니다. 허균의 딸이 후궁이 되어 아들을 낳는다면 이첨의 외손녀인 세자빈의 지위는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허균이 패모론에서 보여준 활약으로 대북파 내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이 수직 상승하면서 이첨은 한때 자신이 끌어들인 그 인물이 자신의 최대 라이벌로 성장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동시에 패모론을 둘러싼 내부 갈등도 허균을 압박했습니다. 임목대비를 폐위시키는 것은 유교국가 조선에서 패륜으로 낙인찍히는 행위였습니다. 허균은 그 패모론을 앞장서서 주도했고 그에 따른 유교 사대부들의 비난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스스로 성리학적 규범에 저항해온 허균이었지만 어머니 같은 존재를 폐위시키는데 앞장섰다는 비난은 그의 사상적 명분까지 훼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617년 12월 24일 폭탄이 터졌습니다. 우리 역사넷과 국가기록원의 기록에 따르면 허균의 제자이자 패모론에 반대하는 영의정 기자원의 아들 기준격이 허균의 역모를 고변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기준격은 어려서부터 허균의 집을 드나들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공주목사 때 서자 출신, 친구 심우영을 식객으로 불러들인 것부터 시작하여 여러 혐의를 구체적으로 고변했습니다. 광해군 일기에 기록된 기준격의 비밀상소의 내용을 KBS 역사저널 그날이 전합니다. 허균이 임목대비 아버지인 김제남을 이용해 영창대군을 왕으로 옹립하려 했다. 영창대군을 왕으로 삼은 뒤 군권을 잡아 김제남을 제거하고 자신의 조카 사위인 의창군을 왕으로 옹립하려 했다. 이 고변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국가기록원의 분석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광해와 이첨의 대응이다. 고변 내용이 구체적이었고 그동안 보여온 허균의 개혁적 성향으로 보아 한 번쯤은 점검이 필요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외면했다. 광해군과 이첨이 고변이 들어왔는데도 몇 달씩 외면했다는 사실은 이것이 처음부터 허균을 제거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 아니었음을 시사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처음에는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되 허균 자신은 살려두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허균은 상소를 올려 반박했습니다. 자신은 역모와 무관하다고. 고변과 반박이 반복되는 혼란스러운 국면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618년 8월 10일 새벽 결정타가 날아들었습니다. KBS 역사저널 그날의 기록에 따르면 남대문에 흉방이 붙었습니다. 백성들을 구하고 죄를 벌하러 장차 하남 대장군이 이를 것이다. 이 흉방을 붙인 것이 허균의 신복인 현흥민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민 종문화 대백과사전은 이 현흥민을 허균의 신복으로 기록합니다. 이 사건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첨도 광해군도 더 이상 허균을 보호할 수도 그럴 의지도 없었습니다. 광해군은 허균을 버리고 정치 세력이 더 컸던 이첨을 선택했습니다.
허균은 서둘러 자신의 저서와 문집들을 딸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국가기록원의 기록에 따르면 이때 딸의 집으로 옮겨놓은 글의 일부를 외손, 이필진이 편찬한 것이 허균의 명저 성수부부고입니다. 성수부부고. 이 제목을 풀면 깨어있는 이의 옹기그릇을 덮는 원고라는 뜻입니다. 옹기그릇을 덮는다는 것은 볼품없고 하찮다는 겸양의 표현이지만 동시에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만이 열어볼 수 있다는 은밀한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다음 날인 8월 16일 허균은 체포되었습니다. 그것으로 그의 공식적인 삶은 끝났습니다. 1618년 8월 허균은 의금부에 갇혔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영모죄임에도 불구하고 형신, 즉 고문을 통한 심리 절차도 없었고 결안, 즉 범죄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습니다. 우리 역사넷의 기록은 이것을 명확히 전합니다. 결국 그는 1618년 강해군 50세 8월 형신도 받지 않고 결안도 없이 사형을 당했다. 조선의 법에는 삼복계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형은 초심, 재심, 3심으로 반복하여 심리를 한 뒤 결정해야 한다는 형사 절차상의 원칙입니다. 허균에게는 이 절차가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사형 결정은 일사천리로 내려졌고 허균에게는 변론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광해군일기 1618년 8월 24일의 기록은 허균의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전합니다. 허균은 아직 승복하지 않았으므로 결안할 수 없다면서 붓을 던지고 서명하지 않으니 좌우의 사람들이 핍박하여 서명하게 하였다. 허균은 끝까지 역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으로 서명하라는 붓을 던지면서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결론은 내려져 있었으니까요. 1618년 8월 24일 허균은 서쪽 저자거리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와 함께 현응민, 우경방, 하인준 등이 처형장에 섰습니다. 광해군이 반교문으로 발표한 그의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허균은 성품이 사납고 행실이게 돼지와 같았다. 윤리를 어지럽히고 음란을 자행하여 인간의 도리가 전혀 없었다. 한국민 종문화 대백 과사전의 기록에 따르면 허균의 시신은 아무도 거두지 않았습니다. 나무위키는 이 비극적인 사실을 더욱 구체적으로 전합니다. 아전 박충남이 저작거리에 있는 허균의 머리를 가져가 장사를 지내려다가 시신을 지키던 군인들에게 잡혀서 신문을 받았다. 역적의 시신에 손을 뗀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는 세상이었습니다. 허균의 몸뚱이는 저자거리에 방치되었고 가족들은 연좌되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들 허갱은 조령을 넘어 몸을 숨겼습니다. 나무위키가 전하는 교상공파 회장 허성엽의 말은 그 비극의 깊이를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3대 구족을 멸할 그런 죄목이시니 간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교산의 아들이라 살아남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복례궁으로 끼어가지고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허균의 직계 후손들은 자신이 허균의 자손임을 숨기고 남의 가문 족보에 들어가 300년 이상을 살아야 했습니다. 다큐멘터리 KBS 역사 스페셜에서 역사학자 이완은 허균이 왜 조선이 멸망하는 날까지 복권되지 못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허균의 경우는 정면으로 유교에 완전히 반대. 이념적으로도 이걸 인정해줄 수가 없고 단순한 계획적 차원에서 당쟁에서 희생된 인물이 아니고 변혁적으로 이를 벌렸다라는 그런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허균을 복권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무너지고 대북파가 처형당한 뒤에도 억울하게 죽은 수많은 사람들이 복권되었지만 허균만은 예외였습니다. 나무위키가 인용하는 연려실기술의 기록은 이 사실을 냉정하게 전합니다. 무신년 이후 억울하게 옥에 갇힌 이와 연좌되어 귀양간 사람을 모두 풀어주었으나 오직 허균 등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였다. 순종 때까지 조선의 역적들이 대거 복권되었지만 허균과 정열이 이 두 사람만은 끝끝내 망고 역적의 이름표를 달아야 했습니다. 역적은 바로잡을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 이름을 영원히 붙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허균이 저자거리에서 사지가 찢기던 그날로부터 400년이 흘렀습니다. 2018년 허균 400주기를 맞아 교산 허균 400주기 추모 전국대회 추진위원회는 청와대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국가기록원의 기록이 전하는 그 청원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의 저자로도 유명한 허균은 왕조시대의 척서차별 등 평등사상을 설파했고 호밀론을 통해 이민 위천 사상을 일깨운 최고의 개혁사상가요 선각자였으나 영모의 누명을 쓰고 비운의 생애를 마감한 지 올해로 400주기를 맞았다. 그리고 청와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백성을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로 생각했던 허균. 선생님의 이민 위천 사상은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와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400년의 변화입니다. 천지사이의 괴물이라 불렸던 인물이 이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철학과 같은 사상을 가진 선각자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1999년 4월 23일 강릉시 포남동 허균원 안설원 12공원에서 허균의 후손들이 허균의 억울함을 풀고 복권을 선언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처형된 지 381년 만에 가문내 복권이었습니다. 장정룡 교수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란과 정쟁이 격심했던 조선시대 사회제도의 모순을 비판하는 등 시대를 앞서가는 탁월한 식견을 제시하며 정치사회적 모순을 타개하려 했던 그의 폭권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허균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한국민 종문화 대백 과사전은 그를 이렇게 최종평가합니다. 예교에만 얽매여 있던 당시 선비사회에서 보면 이단시할 만큼 다각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졌던 인물이며 편협한 자기만의 시각에서 벗어나 핍박받는 하층민의 입장에서 정치와 학문에 대한 입장을 피력해 나간 시대의 선각자였다. 우리 역사넷의 결론은 더욱 간결하고 명확합니다. 그는 호밀론으로 말했다. 백성을 두려워하라고. 유제론으로 말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홍길동전으로 말했다. 이상국가를 건설하자고. 허균은 세 가지 언어로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논설로, 소설로, 그리고 자신의 행동으로. 그 언어들이 17세기 조선에서는 이단이었고 영모였고 괴물의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21세기의 눈으로 읽으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언어이고 인권의 언어이며 평등의 언어입니다. 호밀론의 핵심 명제, 천하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오직 백성일 뿐이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주권제민의 원칙을 17세기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국가기록원은 이것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허균의 민본의식은 요즘의 가치기준과 견주어도 크게 다르지 않은 시대를 뛰어넘는 것이어서 당시 기준으로는 불온한 것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의 사상이 조선이 멸망하기까지 300여 년을 용서하지 못할 만고 역적의 죄였을까? 유제론이 제시한 원칙, 신분이나 출신이 아닌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기회평등, 능력주의라는 이름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다르지 않습니다. 홍길동전이 그린 세상, 신분 차별 없이 능력에 따라 대우받는 사회.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근대적 시민사회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허균은 진정 역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가 그를 역적으로 만든 것이었을까요? 국가기록원의 분석은 흥미로운 비교를 제시합니다. 조선 500년 동안 영모에 몰려 희생당한 수백 명의 인물 중에서 끝내 신원을 회복하지 못한 만고 역적은 정열익과 허균 단 두 사람뿐이었다고. 그것은 조선이 허균의 사상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합니다. 한때 연루자들이 처형되면 그 주동자도 함께 폭권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허균을 처형시킨 광해군과 이첨이 몰락한 뒤에도 허균만은 복권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허균의 죽음이 단순히 정치적 희생의 산물이 아니라 그의 사상 자체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허균은 조선이 감당하기엔 너무 이른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말들은 그가 살던 시대에는 이단이었지만 역사가 300년, 400년을 달려온 뒤에야 비로소 그 말들이 얼마나 옳았는지가 드러났습니다. 허균은 성서부부고라는 이름의 문집을 스스로 편찬하여 죽기 직전 외손에게 전했습니다. 그 뒤 위기의 순간에 딸의 집으로 옮겨진 그 원고가 살아남아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한국민 종문화 대백 과사전의 기록에 따르면 허균은 대부분의 문집이 본인 사후의 가족이나 제자들에 의해 간행되는 것과 달리 자신이 생전에 직접 편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남기는 유언장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이것을 기억해달라. 그 기억이 400년을 건너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허균이 그토록 분노했던 서울금고법은 그의 사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폐지되었습니다. 허균이 그토록 비판했던 신분제는 조선 말에 무너졌습니다. 허균이 홍길동전에서 꿈꾸었던 이상 사회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근대 국가의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허균 한 사람의 힘으로 세상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허균의 언어들이 그 변화의 씨앗 중 하나였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씨앗은 뿌려진 땅에서 당장 싹을 틔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땅 속에서 기다리다가 언젠가 반드시 올바른 계절을 만나 피어납니다. 허균이 씨앗을 뿌린 땅은 조선이었습니다. 그 씨앗이 피어난 계절은 400년 뒤의 오늘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그를 가리켜 말했습니다. 천지사이의 한 괴물이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다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천지사이의 한 괴물은
어쩌면 천지 사이에서 시대보다 너무 앞서 태어난 한 인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인간의 이름은 허균. 호는 교산, 즉 뿔 달린 용이 사는 산이라는 뜻입니다. 용은 물속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하늘로 오릅니다. 허균은 1618년 저자거리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언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그의 말들은 살아있습니다. 백성을 두려워하라.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상 국가를 건설하자. 하늘이 내린 본성을 따르며 살겠다. 그것이 400년을 살아남은 한 인간의 유언입니다. 그리고 그 유언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선이 감당하지 못했던 가장 위험한 지식인 허균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역사의 결을 따라 잊혀진 목소리들을 다시 불러내는 저희 채널의 여정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조선의 숨겨진 역사를 찾는 가장 큰 힘입니다. 다음에 더 깊고 풍부한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